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고를 들었고 그걸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덤덤히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부방 형식으로 영어 학습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신도시 쪽에 규모 있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옮겼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 학원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매일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 카페는 넓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았는데 카운터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유니폼 입은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서 형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싹싹하게 웃는 얼굴로 주문을 받으시고 제가 단골이라며 한 번씩 커피 사이즈업도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2명 중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 특히나 저에게 말도 많이 걸고 서비스라며 판매하는 디저트도 한 번씩 주셨어요. 어차피 매일 가는 카페인데 사장님이 친절하고 싹싹하시니 제 입장에선 나쁠 게 없었죠. 게다가 그 사장님이 인상도 호감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엔 좀 친해져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있는 어학원에서 일한다던가 커피 취향 등 소소한 대화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카페에 갔더니 그분이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어디 가요? 심한 몸살이죠 뭐. 지금은 괜찮으세요?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희 학원으로 주문하지도 않은 음료 배달이 왔어요. 1층 카페 직원분이 직접 갖다 주셨는데 따뜻한 레몬차와 더불어 감기약과 레몬청 한 통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보다 레몬차 드세요. 레몬청도 함께 보낼 테니 수시로 타드시면 좋아요. 1층 카페 사장. 그걸 보는데 옆에 선생님들도 웬일이냐며 호들갑을 떨고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선덕거리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일부러 서비스를 주거나 사이즈업을 해주실 때도 많았지만 그거야 그냥 단골이니까 정도로 여겼지 다른 사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1층 카페에 간단한 초밥 도시락을 사가서 고마움을 전했어요. 제가 찾아가니 그 사장님도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매일 가는 카페인데도 그렇게 가니 새삼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아까 선물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혹시 저녁 안 드셨나 싶어서 사왔는데, 그분은 고맙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혹시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꽤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없다고 대답했고 그분은 그럼 데이트 신청해도 되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카페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제 예상처럼 남동생과 함께 형제끼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제법 공통점도 많고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지게 됐고 자주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부턴 학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도 종종 카페에 놀러 가게 됐죠. 그러면서 남친의 동생하고도 친해지게 됐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친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기간으로 치면 3개월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짧게 살다가 헤어진 부부를 주변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남동생은 왠지 이혼 얘기를 좀 꺼려하는 듯 했는데 그건 이해했어요. 이혼 얘기가 신나고 좋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남친도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해 거론하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따로 물어보니 하준이랑 헤어진 그 여자 진짜 별로였거든. 우리 부모님 그 여자 얘기 나오면 욕부터 하셔. 왜? 뭐 어땠길래? 남친의 남동생은 이혼한 적이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왜 이혼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저도 실례인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이 해주는 말론 바람 폈어 그 여자. 아니 바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자가 있는데 하준이랑 결혼까지 한 것 같더라고. 완전 미친년이지. 남친이 미친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랐어요. 늘 부드러워 보이는 남친이 그런 격한 표현을 쓰길래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친동생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여자니까요. 정말? 어, 하준이가 그 내연남도 만났어. 하준이가 그 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그 여자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치가 떨린다니까. 그렇겠다 진짜. 무슨 그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어. 남자도 있다면서 왜 하준 씨랑 결혼까지 한 거지? 우리 집 돈 보고 그런 거지 뭐. 남친네 집은 여유가 제법 있는 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학원과 남친네 카페가 있는 그 건물 남친 아버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반반했거든. 이 근방에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구나. 얼굴값 하는 거지. 하여튼 진짜 그 여자 말도 꺼내기 싫어. 그래, 하준 씨도 얼른 있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남친은 남동생이 헤어진 전 부인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저도 정말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남친과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만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남친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부모님도 결혼을 원하신다고요. 더 정확히는 손주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친 역시 동생이 이혼하긴 했지만 형인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거다 보니 본인도 더 늦기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친이 좋긴 하지만 좀 이른 감이 있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되지 않기도 했고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성급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친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유 있는 시댁과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인 남친. 조건만 봐도 나쁘지 않고 사람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하길 바랬고 저도 비혼주의자는 아니라서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있었거든요. 결혼을 망설일 이유는 크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도중 저는 남친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네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저를 잘 대해주시고 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 환경이나 직업 등등 모든 게 평범한 사람인데도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이 제가 인상이 좋고 착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우리 집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에요. 라며 자식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님이나 남친이나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원했습니다. 남친 하는 소리가 결혼해서 아기 빨리 낳아주면 그 아기도 다 돌봐줄 거고 제가 원하면 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셨답니다. 저를 특히나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도 서두르시는 것 같고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시니 저도 좋았죠. 또 시동생인 남편 동생과도 사이가 좋은 데다
무엇보다 금전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니 결혼 준비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계획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고 3개월 뒤엔 식을 올렸었겠죠.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드레스 입을 생각을 하니 다이어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자세도 안 좋아서 등도 좀 구부정하고 어깨도 말려 있다 보니 이왕 드레스 입는 거 관리를 쫙 해서 예쁘게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 선생님들 추천으로 저희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중 1대1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긴 하지만 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바짝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요. 저는 민이라는 이름의 강사님께 운동을 배우게 되었어요. 옆에서 자세도 잘 잡아주고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잘 가르쳐줘서 참 좋더라고요. 또 그 강사님이 예쁘기도 하고 날씬해서 의욕도 더 생기게 만들고요. 그분과는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해지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할 거라서 드레스 입으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막 결혼 미리 축하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레스 입을 때 잘 보이는 팔뚝이나 등살 부분에 좋은 동작을 특히나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친에게는 운동한다는 건 거짓말로 했어요. 드레스 입는 것 때문에 운동한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말 안 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의 신부로 짠 하고 나타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겐 아무 말 안 하고 퇴근 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늘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곤 했죠. 그렇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남친네 카페에서 강사님과 마실 차를 2잔 사들고 필라테스 수업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은 제가 드린 차를 보시더니 학원 밑에 있는 그 카페에서 사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네, 거기 가보셨죠? 사실 그 카페 제 남친이 하는 카페거든요. 곧 결혼한다고 했던 남친요. 그런데 제 말에 그 강사님은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 카페 사장님이랑 사귀신다고요? 결혼하신다는 분이 그분이세요? 저는 왜 그렇게 놀라지 싶더라고요. 형제잖아요. 거기 사장. 둘 중 누구요? 강사님은 형제가 운영한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형이요. 왜 그러세요? 강사님은 막 동공이 흔들리더니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고 일단 수업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저에게 숨기는 눈치였어요. 갑자기 저 반응은 뭘까 궁금했지만 어쨌든 운동하러 간 거니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아까 그 반응은 뭘까 싶어서요. 그렇게 겨우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한 건지 묻고 싶었는데 그 강사님은 바로 다음 타임 수강생이 들어와서 저는 그만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동안 내내 마음이 복잡했죠. 제가 그 카페 사장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강사님의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운동 갈 때 왜 그런 건지 꼭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그 강사님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운동 끝나고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된다고 했고 그렇게 그날 운동을 마치고 강사님과 휴게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제 남친하고 아는 사이세요? 강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형제 중 형하고 사귄다고 하셨죠? 그럼 그 남동생 전에 결혼했다는 거 들으셨죠? 네.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예요. 결혼했었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친에게 익히 들었던 결혼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다는 그 미친 여자가 이 강사님이라뇨. 너무 놀랍고 사람 좋게 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보일 정도더라고요. 제가 어색하게 있으니 그 강사님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욕 엄청 하죠? 제 욕. 네? 아니요. 아니긴요. 욕 엄청 했을 거예요. 바람나서 결혼했느니 어쩌느니. 근데 상관없어요. 욕하든지 말든지. 저는 속으로 생각보다 되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거든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네? 그 미친 집구석에서 발 빼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줄 게 뻔하니까 일부러 내 연남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은 뭐고 왜 이혼하려고 바람 폈다는 누명까지 쓴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 강사님은 저를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혜연님, 남친분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시는 거 맞으세요? 강사님은 의미심장하게 묻더라고요. 어떤 걸요? 그 집안에 유전병처럼 지병 있다는 것도 아세요? 네?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지병이라뇨? 모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한 거죠. 솔직히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에다가 시댁 재산도 많고 또 결혼해서 아기만 낳아주면 저한테 필라테스 센터 차려준다고도 했고요. 맙소사. 저에게 한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렇죠? 참, 저는 그 집안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병도 있으면서 아기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는지요. 진짜 생각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우, 소름 끼쳐. 무슨 병인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근데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준 씨가 저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망상증까지 심한지 자기 말대로 말을 지어내고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의처증에 망상증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하준 씨 연애 때부터 무슨 약을 꼭 챙겨 먹었었거든요. 뭐냐고 하니 그냥 영양제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영양제가 무슨 약국 봉투에서 나오냐고요. 그때는 이상하다 싶었어도 하준 씨 말론 뭐 약국에서 해주는 영양제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결혼 후에 몰래 알아봤거든요. 그거 정신과 약이었어요. 정신착란이나 조현병 증세 때 먹는 약이요.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정신착란, 조현병이요? 네. 그런 걸 다 속이고 결혼을 한 거라니까요. 나중에 싸우면서 다 얘기했는데 자기만 겪는 거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형한테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집안의 유전적인 병인 거죠.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병 같은 건 중대한 일인데 그런 걸 숨기고 결혼을 하자고 서두르다니요. 그런데 강사님 말을 듣고 보니 제 남친도 전에 같이 여행 갔을 때 무슨 약을 복용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고 하니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먹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강사님 말을 듣고 보니 그 약이 그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지만 이미 결혼한 걸 어쩌겠어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보듬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준 씨 말론 그때쯤 약을 바꿨는데 약발이 안 받았던 건지 증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폭력성도 있고 자꾸 이상한 소리 저한테 하고 이 집 돈 들고 도망갈 거라고 저를 의심하고 제 물건 뒤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엔 맞는 약으로 다시 바꿨다고 했는데 그런 걸 겪은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하준 씨 말론 아버님은 더 심하대요. 근데 그 집 어머님이야 아버님이 건물주에다가 돈 잘 벌어다 주니 아무 상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님은 착잡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결국 헤어지자고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하니까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후에도 이상한 소리도 자꾸 하고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그냥은 이혼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눈 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는 오빠 중에 덩치 엄청 크고 무섭게 생긴 오빠가 있거든요. 그 오빠한테 부탁해서 바람 피는 것처럼 꾸며서까지 이혼을 한 거예요. 평소 차분하게만 보였던 강사님은 몹시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가 사실은 정신병이 있고 감쪽같이 그걸 속인 거니까요. 강사님은 제 안색을 살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솔직히 저도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혼을 한다 쳐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님은 괜찮냐고 집에 잘 갈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며 겨우겨우 집으로 갔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나 싶은 괜찮은 조건의 남자와 부유한 시댁. 8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 나 몰래 먹는 것 같던 약. 게다가 망상증과 의처증이 극심하고 약까지 장기 복용한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약을 계속 잘 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런 병 자체를 숨긴 채 저한테 결혼하자고 밀어붙인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까지 낳으면 그 병이 유전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빨리 나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요. 결혼하자고 하면서 병을 속인 것이 제일 괘씸했고 동생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한 걸 보니 저도 그 꼴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세 생각을 해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파혼을 이야기할까라는 건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남친도 성격이 좀 센 편이고 제가 갑자기 결혼을 일방적으로 없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파혼 사유 자체는 남친에게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동생과 이혼한 여자에게 분노를 가지는 걸 보자면 저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은 바람 났다고까지 하고 이혼했나 싶고요. 저는 한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창 즐거워야 할 결혼 준비 기간에 파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몹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생리통이 몹시 심했던 탓에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카페에 오라고 해서 가니 요새 왜 연락도 잘 안 하고 카페에도 잘 안 오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빴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러다가 배가 또 아프고 시간도 돼서 카페에 있는 물로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남친이 저를 빤히 보더니 그 약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파혼에 대한 변명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기 실은 나 요새 부정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거든. 부정출혈? 근데 자궁 쪽에 문제가 많다네. 제 말에 남친은 제 예상보다 더 놀랐습니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자연 임신이 좀 힘들 수도 있대. 남친이나 남친네 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원하고 집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러댄 말인데 속으로는 이걸 믿을까? 같이 병원에 가보자는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제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음, 자궁 쪽은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대. 나도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안 좋다고 하네. 제 말에 남친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물론 파혼을 위해서 꾸며낸 말이지만 제가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하니 남친 역시도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하, 우리 집에선 아이를 굉장히 원하는데 나도 그렇고 근데 아예 임신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 시험관이라도 하던지.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근데 무슨 상관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말에 남친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무리 애를 좋아한다지만 내가 애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 임신 어렵다고 하니 바로 저런 식이구나 싶어서 그나마 떨어진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친이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결혼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면서요. 저 그 말 듣는데 순간 어이가 없고 빡쳐서 너네 집은 유전병도 있다면서 애는 왜 그렇게 원하느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원활한 파혼을 위해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남친이 덧붙이는 소리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서. 하지만 너도 그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우리 더 힘들 수도 있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음에 또 결혼할 남자가 생긴다면 이런 얘기 꼭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잘 지내라. 그렇게 남친은 떠났고 그 후에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없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건 괜찮고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저를 버리려고 하는 게요. 그래도 결혼 전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빨리 끝낸 게 잘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깨졌지만 그 필라테스는 계속 다녔고 그 강사님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제 공부방을 차린 지금까지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 강사님은 그때 대인 게 너무 커서 앞으로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좋은 사람이 또 생긴다면 결혼하고 싶기도 하지만 공부방을 열었으니 당분간은 제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에는 오히려 큰 단점이 숨겨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겪은 사람의 충고로 무사히 헤어졌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전부를 빼앗으려 했던 천사의 탈을 쓴 악마들과의 전쟁 같았던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 심각한 난상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제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이나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빠는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여 차마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밤 엄마의 유품을 끌어안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고 엄마가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켜주시려고 아빠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빠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 내가 없으니 내 몫만큼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아빠는 그 꿈을 깨고 나서 몇 시간이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 후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셨다고 했죠.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다해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짐하신 것 같았고 정말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주셨거든요. 아빠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저의 가장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하셨어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따주시고 아침마다 등굣길을 배웅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주말에 아빠도 많이 피곤할 텐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랑 놀러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하셨죠. 또 늘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대기업의 엔지니어였는데요. 야근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저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가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아빠의 역할을 그리고 제가 잠든 깊은 밤에는 집 가까이 구한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개발을 하셨죠. 아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 최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신 건지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없이 남겨진 딸에게 부족함 없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개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시고 젊은 날에 너무 못 쉬고 고생만 하신 탓에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건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어쨌든 아빠가 개발한 작은 부품은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차 성장해 나가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엔 아빠의 회사는 탄탄한 IT 부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 있었죠.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탄탄하고 품질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능력 좋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기억했지만 제게 아빠는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요즘은 뭐가 되고 싶으냐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가장 고마운 가족이었죠. 아빠는 회사를 열심히 키운 이유도 결국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크길 원했고 또 이 모든 게 저에게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셨대요. 저는 그런 아빠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엄마가 때로는 너무 사무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아빠가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빠가 졸업 선물로 미국 일주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 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거죠. 아빠의 선물로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쪽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 남편 최진혁입니다. 한 카페에서 주문 실수와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도와줬고 그걸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보스턴대를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죠. 저희는 타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사실 미국 유학은 큰 사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욕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온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일군 저희 아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고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 남자는 미국 유명 회사에 취업도 했다는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졌기에 한국으로 왔으면 했고요. 그 후 귀국한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리웠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남자는 저를 위해 미국에서의 경력도 다 포기하고 왔기에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이 참 크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아빠는 그 남자의 열정과 사랑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을 다 아빠가 내주셨어요. 그 남자에게도 또 시부모님께도 아빠가 그러셨죠. 아빠가 원하시는 건 그저 저의 행복이라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바라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갈 회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사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니? 우리 진혁이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이가 옆에 붙어서 사업 도와드리면 아버지도 엄청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건 다 포기하고 아빠의 회사에 입사했으면 하더라고요. 아빠 밑에서 일 제대로 배우면서 저와의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낙하산은 용납 못하는 사람이네.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나는 자네를 사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걸세. 남편은 저희 아빠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빠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5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시는지 조금은 유난을 떠시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져다 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다 키워줄 거라는 얘기도 하셨죠. 저한테 그랬듯이 제 뱃속의 아이에게도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하는 걸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착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건강하신 아빠였고 또 뒤늦게라도 건강을 생각해야겠다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랬기에 전혀 예상조차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기에 아빠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저까지 잘못되겠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우리 아빠 죽은 거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냐고요. 오열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오열했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우주나 다름없던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장례도 하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해버리면 정말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옆을 지키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은서야, 너무 갑작스럽고 힘든 건 알겠지만 정신 차려. 아버님을 저렇게 계속 놔둘 순 없어. 우리 아빠 안 죽었어. 그런데 무슨 장례식이야. 은서야, 너무 갑작스러운 거 이해하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근데 계속 저렇게 아버님을 놔둘 순 없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저는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장례식도 없이 계속 저렇게 놔둘 순 없다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준비를 도왔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빠 사진만 끌어안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멍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분들,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한달음에 오셨죠. 어머님, 아버님이 막 저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무슨 얘기를 한참이나 하셨는데 넋이 나가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빠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고꾸라졌다가 또 울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보다가 작은 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늦었고 남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단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컴컴하고 조용한 장례식 주차장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빈소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득 장례식장 화장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인가 싶어서 걸음을 멈췄죠. 무슨 두런두런 얘기하는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무슨 대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대신 감추지 못하는 흥분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회사가 통째로 우리 진혁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아휴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복이야. 쉿, 조용히 해. 괜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사람이 경거망동해? 아휴 아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 된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그러지.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눈물까지 글썽여 주셨는데 뒤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요즘 놀고 있는데 회사에 자리 하나 주라고 해야겠다. 진혁이한테 말해서. 사실 사도는 너무 깐깐해서 취업 부탁하는 건 말도 못 해봤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장할 건데 뭐.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위로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시부모님께는 큰 기회라는 걸 안 순간 너무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달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의 그런 대화를 엿들었지만 저는 화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석었던 거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의 생각일 뿐 남편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내 생각과 달리 탐욕적이고 아들을 위해 저런 소리까지 하시지만 내 남편은 시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제 멘탈은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까지 시부모님과 한 통속으로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마저 받아들이면 저는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거고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단은 아빠의 장례를 끝냈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고 위로했죠.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심 같았기에 그때 시부모님이 나눈 대화에 남편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아빠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유언장이 있다고 담당 고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원래도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었기에 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셨고 건강하셨을 때도 유언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리에 시부모님도 함께했죠. 대표님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와 모든 경영권,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사위인 최진영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봤고 세상 물정도 어둡다 보니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에게 넘기시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제 남편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의 재산을 다... 아닙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딸인 은서의 것이죠. 남편의 반응에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어른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럼 어련히 많이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이실 텐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손사래를 쳤고 시부모님은 쩔쩔 매면서 저희 아빠의 생전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딸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너무 과장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저에게 미안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멘탈이 다 부서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믿어줄 줄 몰랐다면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장인어른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과의 약속대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듯 저와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말만 들으면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제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언장대로 저희 아빠의 회사와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약속들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사장이 된 남편과 그런 아들을 등에 업은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까진 저를 어려워하셨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명절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갑자기 명절 전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사며 명절이며 제대로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산더미같이 쌓인 재료를 다듬고 전부치고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일 안 해본 티 내느냐고 구박을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지 못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진혁이만 고생이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 옆에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너무나도 달라진 태도가 눈물나게 서러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이 명절이니 어머님은 집에 갔다가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명절 때 시댁에 다시 갔는데 남편은 바로 피곤해서 좀 쉬겠다면서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회사 경영하느라 이래저래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겠느냐며 푹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당장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계셨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도 또 남편도 결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 어려워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하지만 아빠 돌아가셨다고 한순간에 저에 대한 모든 행동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구박하려 하셨어요.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박해도 상관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에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언제까지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살 수 없잖아. 사돈이 살던 전원주택 마침 비어있으니 거기로 이사가자. 거기가 우리 수준의 딱이지. 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희 아빠 집에 이사를 가네 마네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유언장에 그 집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의 유언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알려준 유언장이었기에 당연히 아빠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집마저 사위에게 증여했다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아빠는 생전에도 저한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집을 잘 가꾸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는 둘째치고 집마저 남편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의구심을 품은 저는 그 길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이미 확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느냐 했지만 저는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 다툼 끝에 다시 아빠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사인이 이상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왼손잡이셨고 그래서 사인 끝을 항상 독특하게 말아올리는 버릇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의 사인은 그런 버릇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필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에 필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고문 변호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고 그 유언장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 숨겨두었던 진짜 유언장이 있는 은행 개인금고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로 쓰여진 제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나 다름없는 유언장을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만일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면 아빠와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해온 부사장님께 착실하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회사든 집이든 상속하겠다고 하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진작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의심해보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와 남편은 저희 아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저는 곧장 저희 아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저희 아빠의 집을요. 시부모님은 이사를 가면서 물건까지도 새로 샀는데 그것도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이제는 제 편이 된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진짜 유언장의 얼굴이 새하얘져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더니 말도 안 된다며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본을 들고 온 것인데 그 행동이 너무 가짠고 어이없더라고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유언장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도 잘도 빼돌렸더라.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면서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이제 모두 법으로 처리하자.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들인지 깨달을 시간이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그 집 가족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까지 들먹이며 없던 일로 하자고 사정했죠. 하지만 이게 없던 일이 되겠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조작할 엄청난 생각을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왔다더니 가서 무슨 사기치는 법을 배우고 온 건지. 그날 그들은 저희 아빠의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일을 봐준 고문 변호사까지요. 법원에서 그들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서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끼셔서 생전에도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어머님은 며느리가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해를 한 것이라며 저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연기는 제가 제출한 진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변호사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혀를 내두르셨죠. 결국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서 저는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 역시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부모가 그나마 살고 있던 그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저는 저희 아빠의 집에서 제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었거든요. 육아에 개인 사업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아빠와의 추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딸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얻곤 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 제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소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최수미라고 합니다. 지금의 제 삶은 더없이 행복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까지 저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25 꽃다운 나이에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 이용석은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그만큼 다정하고 자상하고 또 능력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집안이 돈이 많았죠. 전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며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꼭 저랑 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그 남자가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엔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며 왜 굳이 저 같은 애랑 결혼을 하느냐 하셨다더군요. 나이 어린 거 말고는 뭐 볼 게 있니? 집안도 평범하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 다닌다며. 뭐 하나 볼 게 없잖아. 하지만 용석 씨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곧장 레스토랑에 갔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수미야, 회사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힘들긴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못한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제 대답에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잖아. 자기까지 왜 고생하면서 힘든 회사 일에 시달려야 돼. 나는 자기가 좀 쉬면서 집도 보살피고 그랬으면 좋겠어.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어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의 말은 더더욱 당혹스러웠죠. 남편은 자기가 워낙 바쁘니까 저보고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내조에만 집중해줬으면 하는 말을 다시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내조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시어머니도 빨리 아이를 가지길 바라기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기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서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이만한 집에 시집 왔으면 너무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이 정도는 맞춰야 될지도 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석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좀 보호해야 한다며 유명한 한의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죠. 거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한의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 진맥을 짚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래기 몸이 태생적으로 차고 아기집도 약하네. 임신이 쉽지는 않겠어. 임신이 쉽지 않겠다는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흘겨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진료를 받았는데 남편은 문제없이 건강하다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님이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임신은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라면서요. 저한테는 너무 상처였죠. 어쨌든 저도 제 몸 상태가 그랬구나 싶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의 본격적인 닭다리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하셔선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냐고 감시하셨거든요. 그 약은 꽤 오랫동안 달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사분이 하는 말이 자궁도 약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역시나 집에 오면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너는 예전에 사회생활도 했다는 애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니? 라며 또 나무라셨어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솔직히 어머님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소식은 없는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등등 감시하고 압박을 하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스트레스 원인인 줄도 모르시는지 끝없이 저를 압박했죠. 마음을 편히 가져야 아이가 생긴다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으니 정말 어불성설이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결혼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때까지도 생기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애 하나 못 낳느냐고 속상해하셨고 저는 그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적극적인 시술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난임 기간이 길어지면 난임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치료라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엄청 맹신하는 보살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겨야 된다고 시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대요.
그리고 제 사주에 아이가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 시술도 못 받게 된 거죠. 심지어 남편 역시도 병원에서 정액 채취를 하는 게 수치스럽고 하기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정작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건 남편과 어머님인데도 저한테만 임신 안 되냐고 닥달했던 거죠. 오로지 한약과 점쟁이 말에만 의존하면서요. 그 집에서 저는 혼자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내 소원이니 시술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의원 진맥만 짚었지 제대로 된 병원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한의원에서는 남편은 너무 건강하고 정상이라고만 하는데 하지만 임신 기능이 진맥으로 다 나오겠나요? 전문적인 병원에서 검사 좀 해보자고 제가 그렇게 애원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검사와 시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머님 몰래 해야 했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러는 와중 저희 집에 일을 봐주시던 도우미 분이 계셨는데요. 집에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잘 아는 도우미 분이 있는데 젊고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겸 오시라고 했고 이혜진 씨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젊은 사람인 거예요. 나이를 보니 저보다도 2살 어리더군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다른 집 살림해주는 일을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젊고 예뻐서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노파심이라고 애써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혜진 씨는 정말 야무지더라고요. 처음에 잠깐 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손은 어찌나 빠르고 꼼꼼한지 게다가 음식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와, 역시 전문가다 싶을 정도로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너무 만족했죠. 그것뿐인가요? 성격도 싹싹해서 저랑은 너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제 남편은 혜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평소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꽤나 신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진 씨에게는 지나치게 무뚝뚝하고 싸늘한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혜진 씨가 저녁 식사 메뉴라던가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혜진 씨가 기분 상할까봐 괜히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남편에게도 따로 뭐라고 했죠. 혜진 씨한테 왜 그렇게 냉랭하게 해, 섭섭하게. 밖에서 하루 종일 사회생활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한테도 사회생활 해야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냅뒀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웃긴 일이었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지 속에서 들끓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연극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검사 날짜를 앞둔 어느 날 어머님은 또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내가 아주 유명하다는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 스님 말이 네 덕이 부족해서 자식문이 안 열린단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대.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저를 따라오라고 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사찰에 데리고 가서 절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정성이 부족하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어머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둘만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요. 사건이 터진 그날도 저는 어머님과 사찰에서 저를 올리고 있던 때였어요. 아버님께 전화가 왔고 어머님이 급한 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일찍 집으로 가게 되었죠. 보통 한 8시쯤 도착하는데 그날은 6시쯤에 온 것 같아요. 완전 녹초가 되어 현관문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에서는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이렇게 자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나도 좋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제 남편과 이혜진이 제 침대 위에서 나란히 앉고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면서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쇳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자 남편은 경기를 일으킨 듯 화들짝 놀라고 이혜진도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남편과 이혜진이 놀아난 것을 확인한 거죠. 남편은 바지를 겨우 입고 다가와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저녁에 술을 먹다가 취기로 실수를 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그 두 사람은 너무 오래된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이혜진을 쫓아냈습니다. 이혜진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을 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멍청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저는 남편을 아직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보다는 6년간의 세월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난임 검사는 취소를 했고 저는 방에서 누워만 지냈어요.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머님의 전화 연락도 다 피했죠.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안 했는데 아마 남편이 이 일에 대해 다 얘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이혜진이었어요. 저희 집에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느냐 했더니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대요. 목소리가 저에게 미안하거나 잘못을 빌러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러 온 건가 어디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죠. 이혜진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군요. 저 임신했어요. 8주래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자 이혜진이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사장님 아이가 있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난 6년간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혜진은 이미 제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이혜진에게 수술하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찾아와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이혼하고 네가 나가주는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혜진이가 우리 용석이 애를 가졌잖니.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해. 너는 그렇게 용을 써도 안 가져지던 아이가 걔한테는 이렇게 금방 들어섰잖아. 그리고 너 들어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난임센터 예약했다며? 내가 뭐랬어. 보살님이 자연적으로 임신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냐고. 너 내 말 무시하고 시술 받으려고 했지? 네가 시어머니 말을 얼마나 개똥으로 들은 거냐. 어머니, 바람핀 사람은 이용석이에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한 거 없다 이 말이야. 막말로 네가 지금 애라도 있었으면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혜진 뱃속에 애가 있든 말든 돈이라도 쥐어주고 수술하라고 했을 거다. 근데 봐라. 너는 없고 걔는 우리 용석이에 임신했잖니. 너랑은 죽어도 안 생기던 애가 걔랑은 이렇게 금방 생기니.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다. 긴 말 할 것도 없고 위자료 줄 테니까 정리해. 솔직히 가사 도우미 출신 며느리 나도 썩 탐탁지 않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걔랑 너랑 뭐가 그렇게 다르겠니? 너라고 뭐 대단한 집안의 교수도 아니었잖아?
고집 부려봤자 너만 힘드니까 끝내라. 라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을 핀 줄 알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어머님과 그 사이에 얘기가 된 건지 말을 바꾸고 더 이상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그만하자. 내 애를 가졌다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남편도 결국 어머님 아들이더군요. 지난 6년의 세월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겨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은 변호사를 구해 저한테 대응하려고 한 모양이지만 저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10개월 가까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제 편은 없는 건지 그맘때 공교롭게 친정오빠가 사업 관련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돈까지 빌렸는데 그 일로 오빠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빠가 그 돈을 못 갚으면 감옥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오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친정 식구들까지 저에게 이혼을 하려고 종용을 하니 정말 믿을 곳 하나 없다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과정을 밟으면서 이혜진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좋아서 입이 찢어졌다는 소리도 들려왔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고 제 위자료로 오빠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빠를 도운 건 다행이었지만 그때의 제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비참하고 피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던 저는 남편 집에서 미처 들고 오지 못한 몇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챙기러 간다고 연락 후 찾아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혜진이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 싹싹하고 성실하던 가정부 이혜진이라는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거만한 승리자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짐 챙기고 빨리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자기라 이거죠. 저는 비참한 기분으로 제가 미처 못 갖고 갔던 짐을 챙겼습니다. 이혜진은 제 뒤까지 따라와 제가 뭘 챙기는지 감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을 나서려다가 이혜진이 안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갓난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는 이용석도 이혜진도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이용석은 좀 하얗고 눈도 작고 기다란 편인데 이혜진 품속의 아이는 까맣기도 하고 쌍꺼풀도 짙고요. 이용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혜진을 닮은 것도 아니었기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안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결이 다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빤히 쳐다봤는데 그 순간 좀 전까지 여유롭던 이혜진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확 돌려앉는 거예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라면서 저를 엄청 경계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싶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촉이 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어쨌든 짐을 마저 챙기고 잠깐 화장실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진은 혼잣말로 가지가지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의 칫솔을 쓰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혜진이 아기 기저귀를 가는 사이 몸을 슬쩍 숙여 아이의 쪽쪽이도 챙겼습니다. 혹시 돌아볼까봐 가슴이 막 뛰었는데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온 물건으로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촉이 뭔가 그 아이가 이용석의 아이 같지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결과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놀랍더라고요. 친자 불일치. 한마디로 그 아이는 정말로 남편 이용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고 멍해 있다가 그 뒤에는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통쾌해서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전까진 제 꼴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프고 그랬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너무 후련하고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겁니다. 진짜 비참하고 우스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전시모와 전남편이 된 거니까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결과지를 들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이것 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는 가짜다. 속고 있는 게 참 우습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얘기해줘야 되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내킬 때 언제든지 폭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친자검사지는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그 뒤로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회사에 다녔고 열심히 살았죠. 그 친자검사지가 제 분한 감정을 좀 풀어주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오빠도 후에 도와준 돈 고맙고 미안했다며 이자까지 쳐서 저에게 돌려주었고요. 그렇게 지난 상처를 잊고 살다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던 차에 놀랍게도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오지 않던 아이가 연애 때 생긴 거죠. 그렇게 저는 재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의 어린이집 입학 상담을 위해 한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좀 크고 유명한 어린이집이라 상담 예약을 겨우 잡고 찾아갔죠. 그 어린이집은 2개의 건물로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놀이시설에서 잘 노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먼저 어머니, 세윤이가 잘 노니까 좀 놀다가 데려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린이집 마당이나 주변을 좀 구경하고 오겠다며 아이를 맡기고 잠시 나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황당하게도 그 지옥 같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친 거예요. 더 늙고 심술궂은 얼굴의 전시모와 왠지 모르게 초췌하면서도 날카로운 표정의 이혜진이 있더라고요. 이혜진은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아이 원복을 보니 이 유치원에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 저는 인사도 하기 싫어서 그냥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재혼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설마 애도 있었니? 그러기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네, 금방 생기던데요. 제 말에 전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는 겁니다. 허참, 몸에 문제 있어서 애도 못 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보네. 라며 사람을 긁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다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요. 당연하죠. 문제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그 말에 전시모 눈이 돌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 무슨 문제? 우리 손주가 떡하니 있는데 내 아들이 무슨 문제? 그 말에 이혜진의 얼굴이 순간 당혹스럽게 질리면서 제 눈치를 살짝 보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죠. 이혜진은 다급하게 전시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가요. 상대하지 말고. 저는 이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나 그때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짐 챙겨 나오던 날 기억나? 네? 그 집에서 뭐 없어진 거 없었어? 그게 무슨... 저는 여유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실은 내가 그때 아기 쪽쪽이 들고 갔거든. 아무리 봐도 아기가 이용석이랑 너무 안 닮은 거야. 그래서 이용석 칫솔도 들고 갔어. 그 말에 이혜진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전시모가 놓칠 리 없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면서요. 어머님, 제가 그걸 들고 가서 뭘 했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복수는 한 셈이네요. 어머님 며느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귀한 손주가 과연 누구인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순간 이혜진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하지만 제 말에 전시모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는 이혜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자 미쳤나 봐요. 아무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께서 부르시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얘기 잘 나눠보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고 고개를 힐끗 돌려보니 전시모도 이혜진도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전시모는 결국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 손으로 직접 친자 검사를 의뢰했다더군요. 그리고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진 것을 알게 되었다죠. 이혜진은 몇 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비참하게 아이와 함께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오랜 기간 남의 자식을 친자식인 줄 알고 키웠던 이용석과 전시모. 특히 전시모는 충격으로 알아누웠고 헛소리까지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동안 키워온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과 속았다는 분노에 허구한 날 술을 퍼먹고 산다고 하고요. 그 무당말이 맞긴 했네요. 제 팔자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용석의 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결국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지금의 남편 그리고 지금의 아이도 얻었으니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내 인생에 다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